남북이 내일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회담을 엽니다. 우리 측 수석 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평창 참가 문제에 집중하되 이산 가족과 군사 긴장 완화 문제도 테이블에 올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모하메드 왕세제의 최측근인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방한했습니다. 철통 보안 속에 취재진의 접근조차 쉽지 않았는데 남은 일정 동안 원전 수주 관련 의혹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과거 정부가 원전 수주의 대가로 아랍에미리트와 맺은 비밀협정과 양해각서에 유사시 군사적 지원 조항이 포함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무시하고 군사적 지원을 약속한 겁니다. 정부가 위안부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를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잘못된 합의이긴 하지만 당장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선언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편법과 불법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을 매달 나눠서 기본급에 포함시키거나 각종 수당을 없애 실제 급여가 오히려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 의지에도 가상화폐와 부동산에 대한 투기가 좀채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근로의욕은 꺾이고 사회적 위화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의료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게임 중독으로 폐쇄병동에 입원한 10대 환자가 병원에서 나가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10대 환자를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세계적인 성폭력, 성차별 저항 운동인 미투 캠페인이 올해 골든글러브 시상식 풍경을 바꿔놓았습니다. 집단적 항의의 표시로 할리우드 스타들이 일제히 검은 옷을 입고 나섰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를 논의할 남북 고위급 회담이 내일 오전 10시부터 판문점에서 열립니다.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만큼 북한이 우리 시간 10시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북측은 군사 분계선에서 회담장까지 걸어서 오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먼저 김수영 기자입니다. 2년여 만에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은 내일 오전 10시 시작됩니다. 우리 시간 기준으로 합의됐습니다. 북한 평양시로는 9시 30분입니다. 과거 남북이 10시 회담에 합의하고도 북한이 평양 시간 10시, 즉 30분 늦게 나타나는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이번엔 아예 우리 시간 10시로 합의한 겁니다. 오전 10시 전체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요. 이것은 북측과 합의된 사안입니다. 예. 북한 시간으로 9시 30분입니다. 북측 대표단은 내일 오전 9시 반쯤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도보로 회담 장소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담 의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인데 정부는 우선 평창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북한 참가 관련해서 논의하는 집중을 하고 북한 선수단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로와 수단, 개회식 입장 형식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응원단을 파견할지도 관심입니다. 통일부는 북측이 수행원과 지원 인력 명단 등을 통보하면서 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작업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내일 회담에서 북한의 평창 참가 문제는 비교적 순탄하게 논의가 이어질 것 같은데 다른 남북 관계 관련 의제는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고위급 회담에 임하는 우리 측 전략과 또 준비 상황 계속해서 유성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측 수석 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내일 회담에서 논의할 남북관계 현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또 우리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군사분계선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는 우리 측이 지난해 7월 제의했던 회담 주제입니다. 정부는 여기에다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북핵 문제도 의제로 포함되는 건지 아닌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장차관이 동시에 투입된 것도 이런 탐색적인 대화를 염두에 뒀기 때문입니다.
대표단 구성으로 볼 때 남북관계 현안을 주로 논의하는 역할은 우리 측 천혜성 통일부 차관과 북측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이 맡게 될 걸로 보입니다. 두 사람 모두 남북 대화 경험이 많고 또 서로 의중을 읽을 수 있는 전문가로 꼽힙니다. 조명균, 리선권 두 수석 대표 대화와 함께 천혜성, 전종수 차관급 접촉도 이번 회담의 성패를 가를 핵심 통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SBS 유성재입니다. 그럼 여기서 회담 준비로 분주한 통일부에 나가 있는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 연결해서 내일 회담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안정식 기자. 네, 통일부입니다. 네, 남북 회담 했다고 하면 뭐 양측이 신경전도 있고 해서 뭐 밤새는 경우도 있었는데, 자, 내일 회담도 좀 시간이 길어질까요? 지난 2015년 8월에 이 목함지대 사건으로 인해서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이 있었죠. 우리 측에서 김관지 남부실장과 홍영표 통일부 장관, 북쪽에서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통전부장이 나왔었는데 당시 회담이 무려 43시간 동안이나 진행이 됐습니다. 체력전을 방불케 하는 회담이었는데요. 내일 회담은 다만 이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평창 참가 문제는요, 비교적 수월하게 타결이 될 것 같고요. 남북관계 현안 문제도 내일 그렇게 세게 부딪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군사긴장 완화 문제를 논의하겠다라고 하면서도 국방부 관리가 아니라 통일부 차관을 투입했다는 건 내일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일은 탐색적인 대화로 공감대를 이룬 뒤에 후속 회담을 잡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의도대로 진행이 된다면 내일 회담이 의외로 빨리 끝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뭐 지금까지 준비 상황을 봤을 때는 북한이 우리 쪽에 맞춰주는 모습이기는 했는데 정작 내일 이제 회담장에 들어가서 조금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 그런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올해 북한의 이 신년사에서부터 보여준 북한의 태도를 보면 이 대북 제재 완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기조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회담도 좀 협조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 후속 회담이 계속 진행이 돼서 정말 북한의 비핵화 문제, 이런 게 논의되는 단계로 가면 그때는 이제 북한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가겠는데 내일 회담까지는 북한 때문에 회담이 잘 안 됐다, 이런 상황은 아닐 것으로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SBS는 내일 오전 특보를 통해 회담 상황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왕세제의 최측근 칼둔 행정청장이 오늘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를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불거진 상태라 오늘 칼둔 청장이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참 많았는데 워낙 경호가 삼엄해서 의혹에 관한 질문도 대답도 오가지 못했습니다. 먼저 권란 기자입니다. 칼둔 청장의 일정은 시작부터 비밀스러웠습니다. 전용기에서 내린 직후 취재진을 피해 미리 준비된 버스를 타고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건 약 6시간 뒤 국회의장을 만나는 자리. 전통 의상 대신 양복을 차려입고 수백 명의 취재진 앞에서도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30분 동안 비공개 회동에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얘기만 오갔다고 정세균 의장 측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에 파병 중인 아크 부대가 언급됐다는 점에서 비밀 군사협정 얘기가 오간 건 아닌지 궁금증을 낳았습니다.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크 부대 주둔에 대해서 계속 연장을 국회가 동의를 해주고 있다. 국정조사와 국회 운영위 소집 등 총 공세를 벌였던 한국당은 오늘은 한 발 뺀 모습이었습니다. 칼둔 청장의 방안은 이 정부가 일으킨 애교 참사가 수습 모드로 접어들었다는 좋은 뉴스이면은 확실합니다.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억측을 그만두고 자중자애하라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이 칼둔 청장을 쫓아다니며 입을 바라봤지만 철통 보안 속에 접근조차 쉽지 않아 남은 일정 동안에도 칼둔의 입이 열릴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SBS 권란입니다. 네, 이렇게 물샐 틈 없는 보안 속에 움직이고 있는 칼둔 청장이 알려진 공식 일정 외에 누구를 만날지도 관심사였는데 SBS 취재 결과 칼둔 청장은 현재 SK 최태원 회장이 주재한 만찬에 참석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로 가기 직전에 만났던 인물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세영 기자, 지금 만찬이 열리고 있는 곳이 어딘가요?
네, 지금 이곳은 서울 광진구에 있는 그랜드 워커힐 호텔 입구입니다. 여기서 차를 타고 10분 정도만 올라가면 큰 연회장이 나오는데요. 칼둔 청장이 지금 현재 SK 최태원 회장이 주최한 만찬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시간 전쯤인 저녁 7시 10분쯤 칼둔 청장이 탄 에코스 리무진 차량이 많은 경호 차량들과 함께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취재진의 근접은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은 칼둔 청장과 오래전부터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임종석 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기 전에 최 회장과 만났었기 때문에 이번 만찬 참석 배경이 더욱 주목됩니다. 칼둔 청장은 국회에서 숙소, 다시 이곳 만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청와대는 내일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임 실장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도 면담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특히 내일 아침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면담 일정이 확인됐습니다. 유일하게 만나는 장관입니다. 산자부가 원전 담당 부처이니만큼 원전 정책과 사업들을 놓고 이야기가 오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이세영입니다. 네, 이 아랍에미리트를 둘러싼 의혹 가운데 현재 가장 큰 관심은 이 과거 정권이 원전 수주 대가로 맺은 비밀 협정과 양해각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취재 결과 여기에 유사시 군사적 지원이란 조항이 들어있는 걸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 원전을 수주한 이명박 정부는 이듬해 4월부터 10월까지 군사 분야 양해각서 3건과 약정 1건, 총 4건을 합의해줬습니다. 모두 2급 비밀인데 실제 보안은 극비 수준으로 봉인돼 있습니다. 당시에도 유사시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한사코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상대방 기관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런 문제를 공개하는 쪽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좀 제한이 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최근 다시 불거진 이 논란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군 핵심 관계자가 SBS에 입을 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유사시 군사적 지원 조항이 양해각서 등에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원 전력, 기간, 방식 같은 구체적인 언급이 아니라 군사적 지원이라는 포괄적인 문구만 삽입됐다고 말했습니다. 유사시 군사적 지원을 하려면 파병이 불가피합니다. 또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무시하고 유사시 군사적 지원을 약속한 셈입니다. 현 정부가 양해각서 등과 국내법이 충돌한다며 손대려한 지점도 이 부분으로 보입니다. 군 관계자는 국회 파병 동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사시 군사적 지원 조항은 군사적으론 의미가 없다. 즉 선언적 의미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자, 이 내용 취재한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유사시 군사 지원 이 조항이 들어있는 거로 좀 확인됐는데 그렇다면 이 군사 지원은 현지에 파병되어 있는 아크 부대가 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그 아크 부대의 공개적인 파병 목적 중에 하나가 네? 유사시에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크 부대는 이 유사시의 교민들을 데리고 함께 같이 철수하도록 이 양국 간에 약속이 돼 있습니다. 네. 이 박근혜 정부 때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이 맺어졌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건 내용이 아랍에미리트가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의 아크 부대의 철수와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크 부대가 군사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나라의 별도의 병력이 또 별도의 장비가 여기 투입된다는 뜻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개념적으로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네. 그 우리나라가 병력이 됐든 아니면은 장비가 됐든 아니면 병력과 장비 모두를 새롭게 아랍에미리트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아까 뭐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외국에 파병을 하려면 당연히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근데 그게 빠져 있으니까 이것만 봐도 위헌이다, 국내법 위반이다. 이 내용만 봐도 이게 지적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 그 해외 파병은 헌법에 따라서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유사시 군사적 지원 이 조항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헌입니다. 특히 이 현 정부의 절차적 정당성 그 잣대로 놓고 보면 아무리 원전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헌법을 위반하면서 파병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조금 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군 핵심 관계자가 그 조항이 군사적으로는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정부가 굳이 문제 삼을 일도 없던 거 아닌가요? 네, 이 정부가 이번 사태를 봉합하는 수순으로 가기 위한 그런 논리를 만든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이 전쟁이 나도 국회가 이제 파병에 동의하지 않을 테니까 실제로 군사적 지원은 없을 테고 그런 의미에서 군사적인 의미는 없다. 이거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 다시 말하면은 유사시 군사적 지원 조항이 가동할 일이 없을 테니까 이제는 봉합해도 이제 무방하다 그런 뜻입니다. 좀 파장이 좀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요. 잘 들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였습니다. 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자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편법과 불법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예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그 실태를 정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찾는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입니다. 최저시급 7,530원을 주겠다고 돼 있지만 실제 문의해보면 아닌 경우가 쉽게 발견됩니다. 수습기간 한 2달 정도 된다고. 그 2달 지나면 이제 알바비 바뀐 최저시급으로 준다고. 실제 1년 미만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법정 최저임금을 줘야 합니다. 세부 근무 조건에 슬그머니 끼워 넣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밑에는 6,400 써져 있어가지고. 그거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한 중소기업 직원들은 회사가 기본 급여는 올렸지만 대신 추가 근로 시간을 줄여 인건비 증가분을 낮췄다고 주장하며 일부 사업장에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스마트폰에 위치 추적 앱을 깔아서 직접적으로 이제 통제 감시 좀 하겠다라는 취지로 근무 조건을 좀 변경하겠다라고 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각종 수당을 없애 실제 급여가 오히려 줄 것이라는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사인을 강요를 하는 거죠. 노조나 이제 뭐 취업규칙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개별 근로자한테 계약서를 들이미는데 그걸 이제 거부하기가 힘든 거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급여가 오를 것이라는 근로자들의 기대와 달리 현장에서는 이렇게 꼼수를 쓰는 사례가 늘면서 앞으로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실제 현장에선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사례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현장을 점검해서 편법을 못하게 막으면서도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함께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김혜민 기자입니다. 50대 직장인 A씨는 회사 방침에 실망했습니다. 매년 500%를 받던 상여금 중 300%를 올해부터 기본급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분 부담을 상여금으로 나눠 메우는 식으로 피해가겠다는 사실상의 꼼수입니다. 회사가 잘 벌 때도 최저임금 못 벌을 때는 같이 고통분담하자고 그러니까 우리는 참 답답한 거죠. 시민단체에 접수된 편법 신고 사례 중에는 이처럼 상여금 지급 방식을 바꾸는 경우가 반 이상 됩니다.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실제 받는 돈은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결정을 하려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데 회유와 강요로 해결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근로조건이 불이익된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강요하던가 그런 식의 공고를 내는 사업장들에 대해서 일단 일벌백계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오늘부터 행정지도와 현장 점검에 착수한 정부는 특히 영세 사업자들의 일자리 안정기금 활용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는 상가 임대료를 낮추는 대책과 고용 안전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또 청소 업무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현장에선 190만 원 미만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1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자, 우리 주변엔 이렇게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면서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된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발 뻗을 공간도 없어서 반평도 안 되는 곳에서 추위를 녹이면서 숨을 돌리는 사람들을 화강윤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학에서 청소 일을 하는 이 60살 여성에게
화장실은 남들과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화장실 맨 안쪽, 걸레를 빠는 공간이 이 건물의 유일한 쉼터입니다. 언손을 녹이고 도시락도 먹고 옷도 갈아입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촬영하지 않아요. 여기는 화장실이잖아요. 다른 건물의 청소 노동자 사정도 비슷합니다. 화장실 구석을 따라 들어가니 시멘트 칠로 둘러싸인 공간이 드러납니다. 벽돌과 건설 자재 위에 깐 장판이 안식처입니다. 이게 더 건물이네. 좀 발벗고 있을 그것도 없네요. 이게 좁아가지고. 이게 세 사람 쉼터였으니까요. 계단을 지나는 소리, 화장실 물소리가 쉬지 않고 울립니다. 정말 젊은 거예요. 학교 측에선 학생들과 휴게 공간을 나눠 쓰라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냄새나는 옷을 그 냄새들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원래 없는 듯이. 항공기 객실을 청소하는 노동자들은 탈의실이 곧 휴게실이요 식당입니다. 춥고 좁고 지저분한 쉼터. 그런데 그마저도 없어서 종일 찬바람 속에서 버텨야 하는 일터도 있습니다. 하루 10시간을 서서 일하는 노상 주차관리원들도 바람을 막아줄 쉼터는 남의 일일 뿐입니다. 쉬는 건 없다고 봐야 돼요. 배달 대행업체 기사의 경우에는 3분의 2가 배달이 없으면 길거리나 주차장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내용이 모호하고 강제성도 없습니다. 어떤 방이 갖춰진다면 여러 가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꼭 여기가 휴게실이다라고 정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특히 하청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만큼 사업주의 설치 의무를 강제하는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소식이 요즘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들려오곤 합니다. 가상화폐로 단숨에 10억 원을 벌었다는 이야기에 의욕이 사라지고 또 심지어 우울증에 걸렸다는 젊은 직장인이 있는가 하면 강력한 규제 체계도 연초부터 뛰는 강남 아파트 값은 중장년층의 어깨를 잔뜩 움츠러들게 합니다. 특히 일확천금에 대한 기대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요즘 사회 분위기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오늘 가상화폐 투기에 대한 추가 대책을 다시 내놨습니다. 먼저 정연 기자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직장인 이모 씨. 동창이나 회사 동료들이 가상화폐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10억을 넘게 벌어가지고 그 돈을 빼서 강남 집을 샀다는 친구도 있고요. 옆 팀에 있는 대리 같은 경우에도 6천만 원 정도를 벌었다고 하고 남들은 다 돈 버는데 나는 돈 못 버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과 우울이.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상대적 박탈감이 밀려옵니다. 대학가에서도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학업, 취업 의지가 꺾인다고 하소연하는 학생들이 늘었습니다. 미래도 불확실하고 한데 그렇게 한순간에 확 벌어버리면 좀 뭔가 인생이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 들어보면 되게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정부의 이딴 규제 발표에도 가상화폐 열기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금감원과 금융정보분석원이 오늘부터 시중은행을 상대로 가상계좌 실태 점검에 들어갔지만 규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고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분별한 그 거래 참여가 주는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경고를 할 필요가 있고. 금융위는 자금 세탁, 시세 조정 등 거래소들의 불법 행위가 있는지 직접 조사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정연입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상황이 비슷합니다. 정부 대책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은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남 재건축 단지에 투기 수요가 여전히 있다고 보고 이 재건축 연한을 늘리는 걸 비롯해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조성현 기자입니다. 새해 첫 주 서울 강남구가 1% 가까이 오르는 등 강남 4구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한 14억 중후반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지금은 한 2억 정도 상승해서. 자녀 생각에 강남 이사를 준비했던 40대 가장은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주거 문제 때문에 강남에 사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해왔었는데 사실상
강남으로서의 진입은 사실 포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올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최대 62%까지 늘어나고 이달 말엔 신 DTI 대출 규제도 시행되지만 요지부동입니다. 자금력을 갖추고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데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규제를 피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가지려는 시장 수요가 많은 겁니다. 베이비 부모들은 자산 축적을 많이 했고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방에 집 10채 갖고 있는 것보다는 강남에 한 채가 좋다.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정부 규제가 조금 지나가면 어김없이 다시 올랐던 과거 사례가 재현될 것으로 기대하는 심리도 거론됩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오늘 강남 4구 재건축에 자금을 가진 사람들의 투기적 수요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유세를 인상하면 다주택자가 다른 지역 집을 팔고 강남 집은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에 고민을 내비쳤습니다. 정부의 재건축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30년으로 줄었던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재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검증 이후 입장을 정리해온 정부가 내일 후속 조치를 발표합니다. 잘못된 합의지만 당장 합의 파기를 선언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출연금 10억엔은 기관에 예탁하기로 했습니다. 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내일 오후 2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표합니다. 정부는 내용과 절차가 모두 잘못된 합의이고 이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가 간 공식 합의인 만큼 합의 파기 선언이나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본 출연금 10억엔은 반환하지 않고 대신 기관에 예탁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출연금을 돌려받지 않을 게 뻔한 상황이니만큼 우리로선 돌려줬다는 형식을 취하는 거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화해치유재단도 일단 놔두기로 했습니다. 해산 자체가 협상 파기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부 검증 TF 발표 13일 만에 정부 조치가 나오는 셈입니다. 정부는 오늘 외교라인을 통해 일본에 이런 내용을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후속 조치 결정에 앞서 그동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물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모레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 조치를 처음 밝히기보다는 외교부가 하루 앞서 공식 발표하는 쪽으로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이렇게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상처가 여전한 가운데 구글이 인물 검색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매춘부로 표기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구글은 잘못을 사과하고 즉각 수정했다고 밝혔지만 SBS 취재 결과 이런 사례가 더 있었습니다. 김호성 기자입니다. 구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문옥주 할머니를 검색했습니다. 할머니 이름 아래 인물을 설명하는 란에 매춘부란 단어가 쓰였습니다. 매춘부는 일본 극우 세력이 위안부 존재를 부인하거나 비하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논란이 일자 구글 코리아는 검색 결과는 사람이 아닌 알고리즘이 자동 생성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반영되기도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구글은 사과와 함께 오류를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SBS 취재 결과 구글은 검색 오류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고 강덕경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의 참상을 화폭에 담아 일제 만행을 세상에 알렸던 분입니다. 모두 다 열심히 싸워주기를 고대합니다. 강 할머니의 이름을 구글에서 검색했더니 대한민국 매춘부라고 기재해놓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구글 검색에서 마라톤 영웅 손기정 선수의 국적이 일본으로 표기돼 물의를 빚었습니다. 구글은 그때마다 알고리즘 핑계를 대며 피해갔는데 왜 이런 잘못이 반복되는지 정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김호선입니다. 어제 오후 대구의 한 병원에서 불이 나 환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게임 중독으로 폐쇄병동에 입원했던 한 10대 환자가 병원을 빠져나가려고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BC 박정 기자입니다.
시꺼멓게 타들어간 병실 바닥과 수납장. 그을음이 심해 뜯어냈지만 불길의 흔적이 남은 천장과 병실 곳곳은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불이 난 곳은 대구의료원 6층 폐쇄병동 1등실로 19살 A군이 혼자 입원했던 곳입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병원 직원들은 소화 설비를 이용해 1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니 이제 뭐 시트에 불이 붙었고 검은 연기가 나가지고 소화기로 바로 초동 진화를. A군은 불이 나자 비상구를 통해 탈출해 자택 근처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게임을 하고 싶어 불을 지른 뒤 폐쇄병동 문이 열리자 탈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불이 나야 이제 비상구를 통해서 나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방어를 한 것 같고, 범행 도구를 어떻게 소지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A군이 범행에 사용한 라이터는 병동 반입이 금지된 물품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방화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폐쇄병동 관리 지침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BC 박정입니다. 어젯밤 경기 고양시에서도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모와 다투던 아들이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건데 불을 끄려던 아버지가 숨지고 주민 17명이 다쳤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아니라 자신이 불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불이 난 아파트 단지에서 소방대원들이 연기를 들이마신 주민을 구급차로 옮깁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1시간 뒤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집주인인 50대 남성이 숨졌고 주민 1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아들을 방화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남자분이 수갑을 차고 가는 거죠. 뭐 엄마 미안해 뭐 이러면서 수갑을 차고 가거든요. 저녁 식사 도중 휴학 중인 대학생 아들에게 어머니가 아르바이트도 안 한다며 꾸지람을 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그린 그림까지 찢자 아들은 욱하는 마음에 찢어진 그림에 불을 붙여 안방으로 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불을 끄려던 아버지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아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자신이 불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였어 이렇게는 얘기했는데 자기 자식이 그렇게 했다고 어떻게 어머니가 바로 얘기를 해요. 경찰은 수사 초기 아들과 동생 등의 진술을 근거로 아들이 불을 낸 것으로 판단하고 오늘 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구입한 지 2달 된 차가 자꾸 고장나 수리를 맡겼더니 자동차 천장에서 이렇게 쥐똥이 잔뜩 나왔습니다. 내부 배선을 갉아먹은 흔적도 확인됐는데 자동차 회사는 고객 과실 때문이란 입장입니다.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살 조모 씨는 지난해 8월 신형 카니발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새 차를 산 지 2달 만에 라디오가 안 나오기 시작하더니 곧 후방 카메라와 블랙박스도 먹통이 됐습니다. 선 따라서 가다 보니까 운전석 위에 선이 누가 갉아먹은 것 같이 돼 있어서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천장을 열어봤더니 내부의 배선을 모두 뭔가가 갉아먹은 상태. 스펀지는 조각조각 나 흩어져 있고 곳곳에선 쥐똥이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실내등도 들어가고요. 실내등. 예.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배선 와이어링. 배선. 어디로 들어간 걸까? 일단 차량 실내엔 쥐가 파고 들어간 흔적이 없습니다. 차문을 계속 오래 열어놓거나 아니면 트렁크를 오래 열어놓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아니요, 그런 적은 없어요. 정비사들은 주차된 차량 바닥 환기구를 통해 들어갔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쥐가 반바 옆 공기통 네네. 요리 타고 들어간 것 같아요. 문이나 트렁크를 열어놨을 때 그때 이렇게 그 안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예, 그건 없습니다. 요 군요 여거밖에는 없습니다. 산지 2달 만에 차량 내부에 고장이 시작됐지만 기아차나 기아 서비스 센터 측은 고객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며 무상수리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조 씨는 산지 얼마 안 된 차를 자기 돈 수백만 원을 들여 수리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코딩 사교육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코딩 교육이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들어가면서 학원들이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는 건데 대학생이 배우는 수준을 가르치는 곳도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의 시범 수업 현장. 컴퓨터 프로그래밍인 코딩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가르쳐 배우는 아이들도 흥미로워합니다. 원을 선택했죠?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이런 코딩 교육이 교과 과정에 포함되면서 학원들도 우후죽순 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학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코딩은 걸음마 수준이라 자기네 학원에선 초등학교 2학년생이면 다 뗀다고 말합니다. 4학년 넘은 아이들 중에서 이걸 하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어요, 저희 학원에서는. 자기네들은 특성화 고교생이나 대학 전공자들이 배우는 수준을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저희는 수업 시간에 애들이 뭘 하냐면은 VI라는 걸 어떻게 작업하거든요. 또 다른 학원. 초등학교 2학년부터 각종 경연대회를 준비해야만 특성화 고교나 대학 입시에 유리하다며 수강을 부추깁니다. 고대 성악의 성교관대 중앙대학교에서 이 소프트웨어 영재들을 위한 특별 전형을 만들어 놓고 그 아이들끼리 경쟁을 시켜서 선발을 하고 있어요. 일주일 4시간 수업에 월 2, 30만 원씩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생 학부모들의 수강 문의가 끊이질 않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교육과정에 포함된다는 점을 이용해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겨 원생 늘리기 경쟁을 벌이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어린 학생들이 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이 코딩이라는 것,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동떨어지고 너무나 어렵구나라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갈수록 과열되는 어린이 코딩 사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와 제대로 된 점검이 필요합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유명한 할리우드 여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두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죠. 지난해부터 불고 있는 세계적인 성폭력, 성차별 저항운동, 미투 캠페인이 올해 골든글로브 시상식 풍경도 바꿔놓았습니다. 이용각 기자입니다. 메릴 스트립과 안젤리나 졸리, 엠마 스톤 등 유명 할리우드 여배우들이 검정 드레스 차림으로 레드카펫 위에 섰습니다. 성폭력과 성차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검은 옷차림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남자 배우들도 검은 턱시도와 정장 차림으로 힘을 더했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라는 뜻의 여성 저항단체 타임즈업 배지가 가슴을 장식했습니다. Standing up together, we're drawing a thick black line between yesterday and tomorrow. And the way things used to be done, the way business used to be conducted. It's not going to be that way anymore. 시상식은 성폭력과 성차별에 대항하는 여성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폭력에 시달렸다고 고백한 오프라 윈프리가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Is that speaking your truth is the most powerful tool we all have. And I'm especially proud and inspired by all the women who have felt strong enough and empowered enough to speak up and share their personal stories. 성폭력 피해자 어머니의 싸움을 그린 3빌보드가 작품상 등 주요 4개 상을 휩쓸면서 미투 캠페인의 거센 물결을 보여줬습니다. SBS 이홍갑입니다. 미국을 발칵 뒤집은 화염과 분노라는 책입니다. 마이클 울프라는 칼럼니스트가 백악관 인사 200여 명을 인터뷰해 썼다는 책인데 당선됐을 때 트럼프 자신도 당황해했다. 또 장녀 이방카가 대선에 나가기로 했다는 등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담아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심지어 백악관 인사들이 매일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까지 밝히면서 진실 공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논란에 기름을 부은 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했던 말을 계속하고 친구도 못 알아보는 등 대통령의 정신건강이 의심스럽다는 책 내용에 자기 자랑으로 대응한 겁니다. Because I went to the best colleges or college. I had a situation where I was a very excellent student. 울프는 더 충격적인 내용으로 맞섰습니다.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대통령직 이양을 규정한 헌법 조항이 백악관에서 매일 검토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The 25th Amendment is a concept that is alive every day in the White House.
트럼프의 트위터만으로는 역부족. 측근들이 주말 내내 방송에 총출동했습니다. The author is a garbage author of a garbage book, but the portrayal of the president in the book is so contrary to reality. 정신 이상설을 불식시키고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건강검진을 받을 거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제대로 선전이 되면서 책은 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We had 30 copies as of this morning and we sold out in about 30 minutes. 책의 열풍은 취임 후 즉흥적이고 좌충우돌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은행이 불러온 역풍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체감 기온이 영하 70도까지 떨어지는 최강 한파로 북미 지역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수도관 동파로 뉴욕의 JFK 공항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항 천장에서 물줄기가 쉴 새 없이 흘러내립니다. 입국장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고 직원들은 물을 퍼내느라 진땀을 뺍니다. 한파가 계속되면서 수도관이 파열된 겁니다.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공항은 발 묶인 승객들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수화물 처리도 마비돼 짐 찾는데 며칠씩 걸리기도 했습니다. It's awful.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It makes me not want to fly anywhere. 미국 뉴햄프셔주 마운트 워싱턴 지역은 영하 38도, 체감 기온으로는 영하 69.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Found seagulls sitting in the snow. It was quite interesting. 보스턴 시 당국은 살인적 추위에 10분만 노출돼도 동상에 걸린다고 경고했습니다. We're asking people other than going out to shovel, we're asking you to stay inside as much as possible. If you do go outside, make sure that you dress for the weather. 현지 언론들은 기록적 한파와 폭설로 지금까지 19명이 숨지고 북미에서 1억 명이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도 겨울 폭풍과 폭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폭설로 차량 수천 대가 고속도로 70km 구간에 밤새 갇히기도 했습니다. SBS 송인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유죄 확정 전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결 대상인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모두 60억 원 정도인데 이 외에도 10억 원 정도의 현금 자산이 더 있는 걸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보도에 임찬종 기자입니다.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추징 보전 명령은 이른바 재산 동결 조치입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해 추징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 36억 5천만 원을 불법 상납받았다고 보고 기소했기 때문에 전부 유죄로 인정되면 36억 5천만 원과 그 이자를 추징해야 합니다. 이에 대비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재산 가운데 약 60억 원에 대해 추징 보전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28억 원에 사들인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된 1억 원권 수표 30장 등입니다. 유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 30억 원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주택을 팔고 내곡동 주택을 산 뒤 남은 차액이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 등에 대비해 자신이 돈을 관리하고 있다고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변호사는 동결 대상이 아닌 현금 10억 원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농단 재판과 관련해선 국선 변호인의 접견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재판에 대해선 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며칠 전 SBS가 단독 보도해드렸던 경기도 고양시의 구석기 발굴터가 공개됐습니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 이 지역은 구석기를 제조하던 공장이었던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곳이 발견된 건 처음입니다.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막에 덮여있던 발굴터가 공개됐습니다. 발굴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곳곳에 땅에 박힌 유물들이 보입니다. 발굴 현장에는 이렇게 경사면에 큰 바위들이 널려 있습니다. 원료가 되는 바위 사이사이에서 석기들이 발견됐습니다. 고고학 전문가들은 이곳에서 구석기인들이 돌을 캐내 만든 석기를 다른 지역에도 보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석기 제조 공장이란 판단입니다. 또 구석기 중기와 후기 유물이 한 곳에서 발견된 점에서
구석기 종합박물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발굴된 8,000점의 유물 중 일부도 전시됐습니다. 긁고 찌르고 자를 수 있어 구석기 시대의 만능 칼로 불리는 주먹도끼, 돌의 모서리를 뾰족하게 떼어낸 주먹 찌르개까지 7만 년 전인 중기 구석기 것입니다. 석기를 만드는 기술이 많이 발전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석기 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 2차 발굴 조사가 시작됩니다. 유물이 나온 고속도로 건설 구간에 대한 현장 보존 여부는 5월쯤 문화재청이 결정합니다. SBS 전영호입니다. 현재 서쪽 지방과 일부 강원도에 눈이 오면서 이제 서울에도 길거리에 눈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서와 충북, 전북 지역은 최고 5cm, 동해안을 제외한 그 밖의 지방은 1에서 3cm 안팎의 눈이 오겠습니다. 이 눈은 내일 새벽이면 모두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내일 밤 또다시 눈 예보가 있습니다. 특히 내일 밤에는 서해안 지방에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눈이 오는 시간이 오늘 밤보다 길고 양도 더 많겠습니다. 이번 주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워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종일 영하권에 머물다가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눈이 그쳐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4, 5도 정도 내려가겠고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호남 지방은 목요일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묵묵히 일하면서도 제대로 쉴 곳조차 없는 분들의 현실 앞서 전해드렸는데 이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그 사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낮은 곳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낮은 대우를 받아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닐 겁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